네, 아니고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저희 고성국 TV가 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미고 동지가 전국 조직으로 시작된 거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5년 동안 제가 최소 한 달에 서너 번은 지역으로 가서 아미고 동지들과 이런 자리를 가져왔는데 지난 6개월 정도는 그걸 전혀 못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에 이 탄핵 정국이 바로 조정되면서 탄핵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느라고 주로 투쟁 현장을 다니는 바람에 지역에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좀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제가 내려가지 못했고 오히려 지역에 계시는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탄핵 저지 투쟁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헌재앞으로 다들 올라오셔서 함께 투쟁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선 국면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제 마음과는 달리 우리 아미고 동지들을 현장에서 못 뵌 지가 벌써 한 6개월쯤 되는데 오늘 진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건강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되는 줄 알지만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의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현장을 좀 다니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대한문 덕수궁 앞이죠. 시청 광장 그쪽에서 진행되는 종교탄압 규탄대회 세이브 코리아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 집회 현장부터 제가 취재를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은 1시에 대한문 앞, 일요일은 2시에 부산역 광장 이런 식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아미고 회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또 대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한 것은 1988년부터인 것 같아요. 대중적인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정치평론을 시작한 거는 1988년부터고요. 그때부터 따지면 1992년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 선거라는 선거는 다 겪었고 그리고 평론했고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치평론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선거판을 읽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안 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의 한 40년 정치평론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선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으로 오늘 저희가 강연회를 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김문수가 역전시킬 거다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고성국 TV 생방송에서 전해드린 3개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치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3.1 합치면 6.2죠. 6.2 차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5,200만을 상대로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1까지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합치면 6.2 안에 있는 차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을 할 때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1등과 2등은 1등, 2등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똑같은 건데 왜 누가 1등, 누가 2등이냐.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혼전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투TV, 아시아투데이 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이 두 조사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이 좀 앞서긴 하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총선 이번 대선이 언제 시작됐냐면 5월 12일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열흘 지났잖아요. 시작될 때는 이재명이가 한참 앞서가는 걸로 계속 여론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10일 만에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일 동안 김문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했고 이재명이는 제자리에 있거나 약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열흘 동안에 벌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전에도 하고 2주일 전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해서 최소한 서너 번의 여론조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추세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 추세까지 보여드렸어요. 김문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이재명이는 정치하거나 조금씩 떨어져서 이재명 선은 이렇게 돼 있고 김문수 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재명이가 조금 앞서지만 이 추세선을 보면 이 추세선의 방향대로 선을 그어가면 이재명이는 곧 더 떨어질 거고 김문수는 더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쯤에는 이게 크로스가 되는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그래프를 보면 다음 주에는 김문수가 역전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김문수가 확실하게 역전시켜서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이겼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주관적인 열정을 갖고 근거도 없이 이길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 객관화된 이 지표인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예측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저 종북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를 분열시키고 자유파의 투쟁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를 자꾸 발표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더라 라고 하는 이 거의 유언비어 날조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을 저 좌파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족벌 언론들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옮겨서 신문지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일부라도 이거 아무래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 체제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투쟁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 그리고 뭐 어차피 졌는데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우리 중도층 국민들, 부동층 중도층 국민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이 부동층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부동층이 투표를 할 때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돼요. 이기는 쪽에 기왕이면 표 몰아주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더라 라고 하는 식의 유언비가 계속 유포가 되면
아직 어느 쪽이 찍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야 이재명이가 이긴대. 아이고 그쪽에 표 하나 주자. 어차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면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해야 되지 않냐.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의의 애국심으로 그런 밴드웨건 효과가 발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거를 노리고 이것들이 정말 사악하고 교활하게 이 여론 조작을 해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표된 세 개의 여론조사를 객관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겨야 돼 하는 무슨 주관적 열망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선거 판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선거 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패배주의에 물든 분들이 분명히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줘서 떨쳐 일어나게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중도층, 이른바 부동층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자유파가 오른쪽에 있고 저 종북주상파 개딸들이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게 가운데 모여 있을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언론이 중도 할 뿐이고 이 머리 없는 정치인들이 그냥 중도 할 뿐이에요. 이 가운데 따로 중도가 세력을 형성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결심을 하지 못한 부동층을 그냥 쉽게 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동층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동층 중에는 약간 좌파적인 부동층도 있고 약간 우파적인 부동층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층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느냐. 이게 이제 이 중반전에 접어든 대선의 핵심 과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아직 어느 후보도 정하지 않았다. 어느 당도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는 거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 난 누군지 정하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랑 비교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아미고 동지들은 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파고 적극적인 열렬한 자유파 국민들이신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이를테면 탄핵 저지를 위해서 강화문 집회도 가시고 한남동에도 가시고 아니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 온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표장 가라 안 해도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부동층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아이고 뭐 내가 뭐 누구 좋은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없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광화문에 뭐하러 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투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게 되냐면 덜 나쁜 쪽을 투표하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2번 마음속에 이미 꽝 찍어놨어. 그냥 김문수야. 그래서 김문수가 좀 한두 번 실수를 해도 아이 그건 실수지. 선의는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러고 김문수 찍으러 갈 거 아니에요. 개딸들도 마찬가지야. 이재명이가 120원 커피 원가를 얘기하건 뭐 택도 아닌 호텔 경제를 얘기하건 하여튼 뭐 난 이재명이 이뻐 죽겠어 그러고 1번 찍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 지지층한테는 후보가 실수하거나 망언을 하거나 실언을 하거나 후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이미 적극적으로 결심이 다 섰으니까. 그런데 이 중도층은 부동층은 그렇지가 않아. 후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후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엉뚱한 짓 하면 아무래도 저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2번 적극 지지를 했거나 1번 개딸이 됐겠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 일단 얘는 아니야 라고 X표, O표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최선은 없어. 이 사람들이 보기엔 최선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김문수가 최선이잖아. 저 개딸들은 이재명이가 최선이잖아. 근데 부동층은 최선은 일단 없는 거야. 최선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찾을 거는 차선이지. 그런데 차선도 못 찾아. 그러면 그 다음에 찾을 거는 차악이라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못 찾으면 투표장에 안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층의 투표 행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선택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소극적인 투표 행태예요. 그러면 이 부동층을 한 표라도 더 끌어올려면 뭐가 필요하냐? 호감도가 필요해.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보니까 김문수가 좀 나은 것 같아. 좀 진정, 좀 정직한 것 같아. 더 깨끗한 것 같아. 이런 요소가 결국은 부동층을 김문수한테 오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비호감도가 높은 자는 부동층 공략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래도 어떻게 잡범한테 나라를 넘기냐? 이런 게 비호감도거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절대 부동층 공략을 못해요. 아무리 퍼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보다도 그 정치인을 못 믿으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아직까지 개딸이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돈 얼마 풀어보겠다고 해서 개딸 아닌 사람이 개딸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동층은 비호감도가 있는 후보를 절대 선택 안 해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됐어요. 아시아투데이도 그렇고 동정도 그런데 다 비호감도 조사를 했어. 비호감도 조사를 하니까 이재명의 비호감도는 엄청 높아. 늘 1등 했어 그동안. 여전히 1등이야. 그런데 김문수도 비호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딸들은 김문수를 절대 싫어하겠지. 그런데 김문수의 비호감도가 한 10% 이상 떨어졌어. 그래서 이재명의 비호감도, 김문수의 비호감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중도층을 향해서 또는 부동층을 향해서 이제 후보들이 호소를 할 텐데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재명이는 이 부동층을 아무리 호소하고 다녀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호감도가 선거 시작되면서부터 의미 있게 떨어진 당연히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올라간 이 김문수는 하기에 따라서는 부동층을 공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가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낮아졌을까? 낮아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파파미야. 파파미 때문에 비호감도가 확 떨어진 거야. 파도 미담이거든 김문수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인지도라고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인지도는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아.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누굽니까 했더니 18%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82%만 박근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인 줄은 몰라?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인지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초기에 조사하면 1%, 2% 나오잖아요. 그건 인지도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는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았어. 김문수를 아는 사람은 다 여러 번 세대이거나 10년 전에 경기지사 할 때 알고 10년 동안 김문수가 백수였잖아. 그러니까 김문수를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의 숨겨진 미담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조금씩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때 일했다. 이를테면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피겨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를 올림픽 4년 전에 후원자가 없어서 고생하던 김연아를 당시 경기지사 김문수가 경기도 홍보대사로 하면서 훈련비를 대줬다.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김연아가 말을 안 해서. 또 김문수가 말을 안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자꾸 부각이 되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번역 외상센터 하면 이국종 교수 생각나잖아요. 이국종의 그 번역 외상센터 아주대병원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거 김문수 지사가 엄청 고생해서 이국종 센터장으로 해서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이제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거야. 야, 김문수가 실제로 노동운동을 찐으로 해가지고 자격증 있잖아. 무슨 용접공 하면 다 자격증 필요하거든. 자격증이 10개 이상 되더라. 그저께 여기 와서 이항기 직접 운전하잖아요.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일상이야.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노동자 서민이니까. 무슨 일부러 연출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야, 이게 김문수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진짜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김문수 부인이 누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설난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알게 됐지. 근데 우리 김혜경이는 많이 알잖아. 법칼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잘 알잖아. 관용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제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설난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김문수보다 더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가 된 거지.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문수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호감이 생기는 거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호감이 생기죠? 그래서 비호감도가 요 며칠 사이에 확 떨어졌어요. 대신에 호감도가 확 올라갔어. 그래서 김문수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슬로건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쫙 갖다 붙이던데, 네? 그러니까 이 김문수가 이 부동층을 공략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또 부동층 중에는 뭐 부자건 가난하건 나는 이미 이재명이야 하고 딱 결심한 개딸들 말고, 또 어쨌든 우리는 김문수고 이번이야 하는 우리 자유파 말고 이 부동층 있잖아요. 부동층 중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 이런 분들의 삶, 참 매일매일이 팍팍한 서민의 삶, 이게 김문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 제가 김문수랑 한 40년 형동생으로 지냈는데, 이 사람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할 때 같이, 저도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으니까, 저는 한 2달 전에 만났을 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 재산이 얼마야? 집은 있어? 그랬어. 저도 아직 저는 월세 살거든요. 근데 내가 월세를 살아도 내가 그래도 나는 마포에서 사는데 하는 생각으로 좀 얕잡아보고, 아니 형 집은 있어. 봉천동에 집은 그거 자기 집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이구 내 집이야? 이러는 거야. 그게 24평짜리 국민주택형 무슨 연립형 아파트래. 그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문수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설난영 여사한테 질문 드렸죠. 그 아파트 그거 저 문수영이 돈 벌어서 산 겁니까? 아니면은 저 형수님이 하나하나 모아서 산 겁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걸 삽니까? 제가 마련했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사는 거가 그렇게 막 자부심이 넘쳐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연출하거나 가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서민인 거야.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가 서민이고,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노동자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 딸이 사회복지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사 어떤 일 하는 분들인지 아시죠? 예, 진짜 정말 박봉에 막 4D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신랑을 만났어. 같은 사회복지사. 그래갖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을 했어. 지 아버지 엄마도 작은 결혼식 했으니까 옛날에.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이번에 설란영 여사가 얘기하기를 얘는 원래 영어에 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어서 영문과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지 아버지가 얘를 며칠 동안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숭고한 직업인지 아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이러고 주입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거의 최초로 서강대 전자공학과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당시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밤낮으로 근대화하고 산업화하고 그러는데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줄 게 없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생각 끝에 그 당시 막 새로운 학문이 시작됐던 전자공학과로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또 설란영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 동주라는 이름의 그 딸과 사위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자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김문수의 모습, 진짜 설단영의 모습이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씩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해지면서 비호감도가 급격하게 줄고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에도 상당한 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 역시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돼 있거든. 우리가 국민의힘 보고 지금 여기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서 2번 찍으면 국민의힘 생각하고 찍습니까? 그냥 후보 생각하고 찍잖아요. 개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딸들도 이재명 보고 찍지. 결국 후보 중심으로 선거판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러면 후보의 댐댐이, 또 후보 부인의 댐댐이, 또 그 후보 가족의 댐댐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점에서 이미 여론조사 추세로도 그 흐름이, 역전의 흐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인 부동층, 비호감도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 이 부동층에 접근하기가 김문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권에서 김문수 지지가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50%. 뭐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이재명이 어슷비슷해. 근데 영남권에서는 물론 이재명을 이기고는 있지만 한 5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 모든 대선에서 영남권에서 우리 쪽 후보 있잖아. 자유우파 후보가 70에서 75를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영남권은 달궈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달궈지면 엄청난 화력을 폭발시키는 곳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열흘 동안에 김문수가 올린 지지율, 열흘 동안에 김문수가 만들어낸 여러 단계에 걸친 아주 기적적인 일, 또 극적으로 호감도를 올리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 나머지 열흘 동안에 아직 달궈지지 않은 영남권, 이제 슬슬 달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영남권이 김문수 지지가 50%에서 70%, 80% 올라가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전체 지지율에서 확실하게 역전이 되죠. 지금 영남권 50까지 웃어도 지금 혼전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영남권 지지가 60대, 70대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김문수와 이재명 차이는 확 벌어집니다. 역전도 그냥 간신히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큰 차이로 역전시켜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선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향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컸어요. 그래서 보통 고향 어디냐 그러면 부산입니다 그러는데 그 제가 좀 무리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역 집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지. 그런데 고향에 가면 또 깨도 자기 동네에서는 반쯤 먹어준다며. 저도 고향 부산에 가면 좀 대우받아요. 야, 고성구이가 내려왔다 그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저 미미한 힘이라도 보태려고 그리고 영남권에서 바람이 우선 좀 세게 더 뜨겁게 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해서 부산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동대구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광주 금남로에서 오후 2시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다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성범위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부산만 가는 걸로 제가 허락을 받고 대구하고 이 광주 금남로 집회는 고성범위 대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특별히 동대구와 광주 금남로 집회는 제 대신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한 번이라도 더 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번 쭉 다 받고 내가 짧게 답변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연 들으신 거, 그다음에 평소에 우선 TV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는 질문을 쭉 다 하시고 나서 모두 종합해서 박사님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몸도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애절한 내 마음이 고 박사님 예견이나 평론을 듣고 나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우리 모든 아미고 분들이 단합해서 주위의 가족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에 성과를 내도록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후보들이 여러 개 나와졌는데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그 이준석이하고 황교안 씨가 지금 뭐 주자로 뛰고 있는데 우리가 좀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 투표 전까지 김문수 후보한테 이렇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거기 손 드시면 마이크 다 드립니다. 누구신지는 먼저 좀 밝혀주시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가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성동구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가서 정말 꼭 물어보라고 하던데 지금 현재 성동구에는 국힘 차량이 돌고는 있는데 거기서 방송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지지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없이 그냥 차만 돌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거기서 듣기에는 아마 자금이 안 돌아서 그런다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오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거기.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도 아시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송세현 목사라고 합니다. 나흘간 광안리 사거리에서 거기서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이재명이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목내놓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좀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 발표하는 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는 내용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그러면은 지금 예. 일산 호성도이라고 합니다. 난 그 당에 기회가 되면은 고 박사께서 당 먹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일산 여기를 거쳐서 화주로 해서 동두천을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열렬 팬이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어디서 후보자 연설한다면 종이 쪽지를 붙이던 장소 시간 뭐 해서 딱딱하게 장소였는데 그거 하나 하는 건 뭐 우리 친구가 연락을 저기서 유튜브 보고 왔다고 했어. 난 당에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기분 얘기고 그리고 선거 연설하는 사람들도 지금 고 박사님 얘기하는 한 20분 남짓한 뒤에 감동을 줘야 돼. 오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날은 김문수 부부의 감동 실어날 얘기를 해야 돼. 소리만 빽 찔고 지르면서 뭐 정책적인 얘기가 별로 안 듣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그 얘기가 기회가 되면은 선전을 해야 어쩌면 뭐를 해야 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거 답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 질문과 또 사실 불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불만이 많아도 이거 소용없다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질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괜히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이게 어수선하고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나타날 위험성도 커요. 그리고 좌파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또 공격도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제가 웬만하면 제 방송에서는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건데 김문수 후보의 일정이 거의 하루 단위로 최종 결정이 돼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에서 미리 알아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캠프는 도대체 왜 이러냐? 캠프는 그거 좀 미리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캠프가 만들어진 게 이게 열흘밖에 안 돼요. 실제로 김문수는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절대 탄핵 기각돼서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탄핵 심판날까지 믿었어요. 근데 이거는 김문수만 아니라 대통령 당신 본인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복귀할 건데 무슨 선거. 그래서 진짜 선거운동을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했어. 사무실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정치는 그것도 좀 약삭빠른 정치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뒤로는 혹시 모르니까 하고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뭐 팀도 꾸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김문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앞하고 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가 탄핵이 또 되고 그리고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자기라도 출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출마를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문수가 중간에 당에서 쫓겨나서 거의 죽었었잖아요. 그걸 우리 당원이 그 밤에 다시 부활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문수 캠프가 그 이후에 이쪽 저쪽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캠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가 체계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게 밤에 바뀌고 아침에 또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비판은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 캠프가 어떻게 이따위야 할 수는 있지만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건 비판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김문수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지지역은 다니면은 표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의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우리 지역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지만 우리 고성본부장한테 쫙 모아주거든요. 그거 보면 이 고향 여기는 국회의원도 하나 없지만 원외당의 위원장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고성본부장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고향은. 그런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 자기 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한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사람 중에는 이철규가 있어요. 이철규는 강원도 동해 삼척 지역구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도 어렵게 당선됐지만 자기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역에 있는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저한테 해주세요. 또 윤상현이 그렇게 인천 미추홀 해서 그냥 미친 듯이 한대. 그런데 또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김문수라는 이름도 안 적힌 빨간 옷 입고 와서 지성가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옥석을 다 가려서 얘는 뭐가 잘못됐고 얘는 뭐가 문제고 하고 지적질 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안 뛰니까 막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선거 그래도 한 석 달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되겠지만 딱 열흘 남았어. 열흘 남았는데 그것들 불러다가 야단치고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선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 중심이야. 우리가 국민들이 김문수를 찍는다면 김문수 보고 찍지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 원외당의 위원장 보고 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그래도 당 조직이 움직이고 막 현장에서 사람들이 머릿수로 채우고 이렇게 선거를 했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뉴미디어 선거잖아요. 뉴미디어 선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그 일정을 봐도 이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하는 유세를 집중 유세라고 그러거든. 그거 하루에 딱 한 번 있어. 어제 화정역에서 있었던 게 그 집중 유세예요. 오늘은 부천에서 그 집중 유세를 해. 그거 한 번 빼놓고는 후보 혼자서 다니는 일정이야. 그리고 후보 혼자서 다니는데 나오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면서 선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미디어 선거, 뉴 미디어 선거의 특징을 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이길 김문수가 진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김문수는 잘하고 있고 이걸로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세 차량 자국 문제는 초기에는 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온갖 선거법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가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한테까지 연결되면 큰일 나잖아. 이기든 지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당에서 지출하는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해놨어. 문제가 생겨도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당에서 돈을 지불하는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이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사무총장을 후보 최측근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옥 가겠다. 이럴 각오로
사무총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확정된 게 5월 3일이잖아. 그러면 5월 3일 날 당일날 사무총장, 그동안 하던 사무총장이 사표를 내고 김문수가 믿을 만한 다시 말해서 김문수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서 김문수 대신 내가 감옥 가겠다 할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이 이자들이 사무총장을 이양수라는 자를 시켜놨는데 이자가 사무총장 계속 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이양수 한동훈 똘만이거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똘만이 이양수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후보는 김문수인데 김문수를 위해서 돈 하나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이래서 이 당 지도부와 후보 김문수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쿠데타까지 갔다가 이제 부활됐잖아요. 부활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인사가 뭐냐? 사무총장 임명한 거야. 그게 박대출이야. 김문수 후보가 박대출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당이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나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 이제. 19분 만에 250억이 모였는데 그 돈 어디다 쓸 거야? 선거 때 써야지. 그래서 지금 돈 문제는 초기에는 있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이게 쌍권 지도부의 아주 폐악질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김문수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열흘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세차 돌아다니는 거는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 유세차 위에 누군가가 서지 않는 거는 인적인 문제지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세차에 지원 유세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이 단일화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이 성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일화를 원해도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성사가 안 돼. 단일화가 뭐냐? 단일화는 각각 출마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퇴하거나 양보하거나 경선에서 져서 여론조사에서 져서 포기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단일화를 하냐? 이 사람은 포기해도 이긴 단일화된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표가 모아지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포기한 후보, 진 쪽의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긴 쪽 후보한테 지지를 옮겨가 줘야만이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다가 어느 날 단일화했더니 진짜 자기 일처럼 막 열심히 뛴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야 저쪽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한두 표, 부동표가 한두 표라도 더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단일화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 그냥 조잡스럽게 어떻게든 우리 권력 뺏어 갖고서 우리 나눠 먹자 도둑놈들처럼 그런 단일화도 있어요. 그런 단일화 하면은 저 단일화 하고 나서도 져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런데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아도 합쳤는데 졌어. 그거 하나만 하잖아. 합쳐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이 표하고 김문수, 이준석, 황교안 표 다 합쳐도 이재명이 표에 안 되는 걸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합쳐봤자 안 되는데 내가 왜 합치냐? 내가 마지막까지 내 주장이라도 하고 내가 기타금 3억 내고 지금 뛰는데 홍보비라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윤상현이가 이런 면에서 아주 그 통찰력이 있어요. 윤상현이가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단일화의 전제는 자강이다 그랬어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지율을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40% 이상을 넘고 여기에 이준석의 지지율, 황교안의 지지율이 합쳐져서 50이 넘어버려가지고 이건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김문수한테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황교안이한테도 그 계산이 분명하게 될 때만이 단일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데다가 이준석이가 김문수 손을 들었는데 이준석 지지자가 이재명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지지자들을 이준석이가 설득할 수 있는 대응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됐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한 거예요. 예? 오늘 발표한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공정 보면 김문수 지지율과 이준석 지지율을 합치면 50이 넘어. 50이 넘어. 그 다음에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 봤듯이 아니 이준석이가 김문수보다도 더 그냥 혹독하게 이재명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토론에서 보니까 김문수랑 이준석이가 생각이 다른 게 거의 없잖아. 생각도 똑같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 국민적 대의 명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명분도 이미 충족됐어. 합치면 무조건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상 나와.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안 하면 역적이 되는 거야. 이제는 안 하면 역적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이 잘 알아요. 이준석이 잘 알아. 그리고 황교안도 잘 알아. 황교안은 뭐 저하고 오랜 친구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랬어. 합쳐서 지는데 단일화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부정선거 이슈라도 계속 내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합쳐서 이기면 어떡할래? 아, 그때는 당연히 단일화 해야지. 합쳐서 이기는 조사가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황교안도 단일화를 당연히 할 거예요. 이준석도 당연히 단일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와 이준석 사이에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물밑에서의 그 대화들이 계속 있어요. 황교안과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는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지금 저 새미래민주당의 그 전병헌이도 사실상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이낙연이도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 네. 손학규 오늘 김문수 지지 선언했잖아. 네. 거기에다가 이준석 단일화, 황교안 단일화, 그리고 이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김문수 지지 선언 제일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김문수 지지 선언했고, 네.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네. 김문수 지지 선언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그런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이재명이 개딸 저것들은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삭살을 해놔가지고. 네. 전부 싹 죽여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것들이 할 수 없이 쭉쭉이라도 걷어들인다고 뭐 얘도 와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선의 흐름 자체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김문수의 이 상승세가 앞으로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다음 주 중에는 무조건 역전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단일화 문제는 그런 큰 흐름에서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리님께 질문하시게요. 물어보세요. 네, 저 후보님이 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가 짧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도가 넓은데 한 군데 다니기도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경기도의 좀 그 큰 도시, 이 고양이나 뭐 성남이나 이런데 사모님이 한번 유세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것도 참 효과가 많이 있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향에도 다녀가셨지만은 한번 오시면은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의견이신데, 그 설란영이라는 사람이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 엄청 강단이 있어요. 네. 본인은
아 저는 뭐 그냥 소녀 여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선량 여사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늘 이제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선량 여사가 너무 잘해가지고 김문수를 약간 가리는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좋은 제안은 하셨지만 설라영 여사가 직접 유세 단상에 올라가서 그 아주 카랑카랑하면서도 소구력 있는 연설을 할 텐데 그것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선거 국면 전체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좀 더 돋보이게 해야 되는 데는 조금 판단해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설라영 여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진짜 낮은 자세로 보이지 않게 다니는 거. 근데 그것이 다 알게 되거든. 오늘 우리 방송에 그 국민 배우 최준영 씨 나왔잖아요. 그 코다리집 하나. 오늘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사실은 설라영 여사님이 훨씬 전에 저희 집을 몇 번 방문하셨다. 근데 그 집이 맛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최준영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 대통령 탄핵 저지를 하면서 좌파들로부터 막 공격받고 그래서 이 가게에 사람들이 막 줄어들고 그때 그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그거 보고 오셨던 것 같아. 근데 혼자서 어디 저 차도 옆에 막 저 이렇게 그 금관차 어디 저 어디 기순한 차를 혼자서 몰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운전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와서 혼자 와갖고서 조용히 식사하고 그 다음에 좀 싸달라 그래갖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량 여사가 얘기할 일은 없고 최준영 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제가 방송에도 그랬어요. 향 중에 최고가 사향이라 그러는데 이 사향은 막 주머니를 3개 4개씩 해서 꼭꼭 싸도 그 향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해진다는 거거든. 예, 지금 설량 여사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